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최근 이혼 소송 항소심 판결에서 조단위 재산 분할 판단 등에 영향을 미친 주식가치 산정에 치명적인 오류가 발견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6공화국 후광도 사실이 아니라며 대법원 상고 의사를 밝혔습니다. 국내 시중은행들이 글로벌 사업에 공격적으로 나서면서 외형적 성장을 기록하고 있지만 실적은 고전 중입니다. 단기적 손실로 사업을 철수하기보다 중장기 목표 설정을 통해 현지화 전략으로 글로벌 사업 다지기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대통령실이 상속세 인하 종부세와 금투세 폐지 등 세제 개편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여기에 인도 상장 신호탄을 쏜 현대차까지 증시 키워드 짚어보겠습니다. 정부가 쌀 소비 촉진을 위해 가루쌀 활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식품 기업들도 국산 가루쌀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들을 잇따라 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라이브 시작합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최근 이혼 소송 항소심 판결에서 조단위 재산 분할 판단 등에 영향을 미친 주식가치 산정에 치명적인 오류가 발견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판결의 주 쟁점이 된 주식가치 산정을 잘못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의 내조 기여가 과다하게 계산됐다는 건데요. 이날 예고 없이 현장에 나타난 최 회장은 개인적인 일로 국민께 걱정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 사과드린다며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효진 기자입니다. 무엇보다 먼저 개인적인 일로 국민들께 걱정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 사과드립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 측이 최근 이혼 소송에서 육공 비자금 300억 원 유입 등을 인정한 재판부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주식가치 산정에 치명적인 오류가 발견됐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최 회장 측이 판결 내용에 오류 문제를 제기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최 회장의 법률 대리인인 이동근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오늘 서울 종로구 SK 설인사옥에서 재판 현안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를 갖고 항소심 재판부가 최 회장이 1994년 취득한 대한텔레콤 주식가치 산정에 대해 심각한 오류를 범했다고 밝혔습니다. 판결의 주 쟁점인 주식가치 산정을 잘못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의 내조 기여가 과다하게 계산됐다는 겁니다. 대한텔레콤은 현재 SK그룹의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주식회사 SK의 모태가 되는 회사입니다. 앞서 서울고법 가사 2부는 지난달 30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미자료 20억 원, 재산 분할로 1조 3,808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노 관장의 기여분을 인정해 재산 분할 비율은 65대 35로 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재판부는 1994년 11월 최 회장 취득 당시 대한텔레콤 가치를 주당 8원, 고 최종현 선대 회장 별세 직전인 1998년 5월 주당 100원, SK CNC가 상장한 2009년 11월 주당 35,650원으로 각각 계산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상달 청년 회계법인 회계사는 두 차례 액면 분할을 고려하면 1998년 5월 당시 대한텔레콤 주식가액은 주당 100원이 아니라 1,000원이 맞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1994년부터 최 선대 회장 별세까지 이후부터 2009년 SK CNC 상장까지의 가치 증가분을 비교하면서 잘못된 결과치를 바탕으로 회사 성장에 대한 선대 회장의 기여 부분을 12.5배로, 최 회장의 기여 부분을 355배로 각각 판단했으나 실제로는 고 최종현 회장 시기 증가분이 125배이고 최태원 회장 시기 증가분은 35배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사실상 100배 왜곡이 발생한다는 게 최 회장 측의 주장입니다. 최 회장 측은 이 같은 오류와 더불어 60 유무형 기여 논란 등 여러 이슈에 대한 법리적인 판단을 다시 받기 위해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경제TV 김유진입니다. 국내 시중은행들이 글로벌 사업에 공격적으로 나서면서 외형적 성장을 기록하고 있지만 실적은 고전 중입니다. 은행권에서는 단기적 손실로 사업을 철수하기보다 중장기 목표 설정을 통해 현지화 전략으로 글로벌 사업 다지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연아 기자입니다.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의 지난해 말 기준 해외 임직원은 2,465명입니다. 시기별로 보면 2019년 2,003명에서 2021년 2,124명, 2022년 2,299명 등으로 코로나19 시기에도 매년 임직원 규모가 늘어났습니다. 은행별로 보면 신한은행이 789명으로 가장 많고 하나은행 731명, 우리은행 556명, KB국민은행 270명입니다. NH농협은행은 119명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5대 은행의 해외 네트워크 핵심인 본사 직영 해외 지점수는 지난해 기준 62개고 지점과 사무소, 출장소를 포함한 현지 법인과 지점도 꾸준히 늘어 지난해 기준 1,265개로 집계되는데 5년 전과 비교하면 50% 가까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하지만 빠른 속도의 외형 성장과 반대로 5대 은행의 해외 법인을 통한 순이익은 연간 1조 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 여기에 일부 은행 실적은 고전 중입니다. KB국민은행의 인도네시아 북코핀은행은 지난해 1,733억 원의 순손실을 기록했습니다. NH농협은행의 농협 파이낸스 캄보디아와 미얀마에서는 총 19억 원의 순손실이 집계됐습니다. 이에 대해 은행권 관계자들은 글로벌 사업 특성상 순이익 흑자라는 실적이 나오기까지 장기간 시간이 걸리는 특성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은행의 글로벌 사업은 주로 해외에서 직접 인수하거나 거액 투자로 이뤄지는데 현장에서는 현지화 전략이 성패를 가른다는 것이 중론으로 꼽힙니다. 신한은행의 경우 지난해 해외 법인 순이익이 5천억 원 가까이 기록해 압도적 선두를 달리고 있는데 베트남과 일본, 카자흐스탄에서 폭발적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달 꾸려진 한국무역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코트라가 구성한 카자흐스탄 경제사절단에는 신한은행이 시중은행 중 유일하게 경제사절단에 참여하며 영역 확장에 나서고 있습니다. 하나은행의 글로벌 사업 실적은 320억 순손실에서 1,050억 순이익 흑자로 올라섰습니다. 모두 국가별 환경 분석에 기초한 차별화된 성장 전략 이행과 이미 다져진 글로벌 네트워크가 실적 견인으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시중은행들은 단기적 손실로 법인을 철수하기보다 중장기 목표로 접근한다는 계획입니다. 포화 상태인 국내 시장보다 글로벌 시장의 성장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디지털 영업 기반 확장, 협업 전략 등 다양한 방법으로 글로벌 사업 따지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이연아입니다. 대통령실이 종합부동산세와 상속세 대대적인 수정을 통한 세제 개편 방안을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감세 정책에 시동을 건 상황인데 주식시장 최대 화두인 금융투자소득세 향방은 여전히 오리무중입니다. 금투세와 인도 상장의 신호탄을 쏜 현대차 등 증시 키워드 짚어보겠습니다. 증권부 김혜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대통령실 성태윤 정책실장이 세제 개편에 대한 구상을 내놨습니다. 이 가운데 주식시장의 화두인 금융투자소득세, 이 관련된 논의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정부가 세제 개편 공론화에 불씨를 지폈습니다. 예. 종부세는 없애고 상속세는 30%로 낮추겠다는 게 골자입니다. 이와 함께 금투세 폐지도 강력하게 언급했는데요. 금투세는 주식이나 채권펀드 등 금융투자 상품에 투자해 얻게 된 연간 수익 중 5천만 원을 초과하는 분에 대해서는 20에서 25%의 세금을 부과하는 걸 뜻합니다. 현재 주식시장의 최대 관심사가 바로 이 금투세의 향방인데요. 내년 시행을 앞두고 현재 여야 간의 대립이 굉장히 뚜렷한 상황입니다. 여당은 폐지를, 야당은 내년 시행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국민의힘은 금투세 폐지 등 감세 법안을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채택할 만큼 강력한 폐지를 현재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민주당은 여전히 부자 감세를 이유로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가운데 7월 정부의 세법 개정안이 발표된 이후에 이 부분은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금투세 내년 시행을 앞두고 이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금투세 폐지 청원이 열흘 사이에 6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금투세가 도입되면 이른바 큰손들이 주식시장을 떠나거나 투자 매력도가 떨어져서 국내 증시의 이탈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건데요. 특히 개인 투자자들은 금투세는 부자 감세가 아닌 독박 과세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금투세는 개인 투자자 독박과세뿐만이 아니라 국민들을 가난하게 만드는 법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심각성을 깨닫고 민심을 받들어서 하루빨리 좀 폐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에는 기업 공개 IPO 시장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현대차가 인도 시장에서 IPO를 나선다고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현대차가 인도 시장 정조준에 나섰습니다. 인도는 현재 중국과 미국에 이어 세계 3위 자동차 시장으로 급부상했습니다. 이에 현대차는 오늘 인도 법인 IPO를 위해 예비 서류를 제출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연내 인도 증시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는 수준인데요. 업계에서는 이번 상장을 통해서 현대차가 최대 4조 원대 자금을 조달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이에 주가도 화답했습니다. 현대차는 장중 28만 1,000원까지 치솟으면서 52주 신고가를 새로 썼습니다. 이 가운데 증권가는 현대차의 인도 법인이 증시에 상장할 경우 현대차의 주가가 32만 원에 육박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분석도 내놓고 있습니다. 유진투자증권은 현대차의 인도 법인의 시가총액을 23조 7천억 원으로 가정할 경우 현대차의 주가는 현재 주가 대비 약 18.8%의 추가 상승 효과가 생길 것으로 기대된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번에는 시장 전체로 좀 눈을 돌려볼 텐데 뉴욕 증시는 기술주를 중심으로 좀 훈풍이 불리고 있습니다, 지금. 네. 국내 증시도 2,800선을 목전에 두고 있는데 향후 전망 어떻게 될까요? 네, 아쉽게도 지난주에 연고점을 탈환했던 코스피가 2,750선 아래로 뒷걸음질 쳤습니다. 오늘장 코스피는 0.52% 하락한 2,744선에 장을 마쳤는데요. 그러나 증권가에서는 이달 코스피가 2,830선까지는 올라설 수 있다는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하와 중국의 소비 회복이 맞물리면서 긍정적인 시그널이 포착될 것이란 분석입니다. 6월 말 7월 초까지는 2,830, 2,850 이상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미국 경기 둔화는 좀 더 뚜렷해질 것 같고 중국 경기 회복, 유럽 경기 회복은 좀 더 가시적일 수 있다고 생각해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좀 탄력적인 흐름, 상대적으로 강한 흐름들을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한편 다음 달부터는 외환시장에도 변화가 생깁니다. 원달러 외환 거래 시간이 기존 오후 3시 30분에서 이튿날 새벽 2시까지 연장됩니다. 네, 지금까지 김혜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정부와 시중은행, 정책금융기관 등 12개 기관에서 국내 조선업 수출 확대를 위해 15조 원 규모 선수금 환급 보증 RG 발급으로 금융 지원에 나섭니다. RG는 조선사가 주문받을 배를 넘기지 못할 경우 발주처에서 이미 받은 선수금을 은행이 대신 물어주겠다고 보증으로 RG 발급이 있어야 수주가 성사됩니다. 금융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 오전 서울 중구 더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K조선 수출금융협약식과 조선기업 간담회를 공동 개최하고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오늘 협약식에는 KB국민, 하나, 신한, 우리, 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과 경남, 광주, 부산은행 등 3개 지방은행,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등 4개 정책금융기관과 3개 조선사 대표 등이 참석했습니다.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이 모두 중형조선사 RG 발급에 참여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먼저 참여은행과 무역보험공사는 중형조선사에 K조선 수출금융 지원협약을 체결해 총 2억 6천만 달러 규모의 RG 9건을 지원하게 됩니다.
또 산업은행에서도 중형조선사가 이미 수주한 선박들에 대해 자체적으로 2억 6천만 달러의 RG를 발급해 선박 6척의 수출을 돕습니다. 향후 수주 계약건에 대해서는 선박 인도 일정에 따라 1억 6천만 달러 RG를 발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쌀 소비 촉진을 위해 정부는 가루쌀 활용을 적극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에 식품기업들은 국산 가루쌀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들을 잇따라 출시하고 있습니다. 이해란 기자입니다. 케이크부터 샌드위치, 치즈 떡볶이까지 먹음직스러운 요리들이 상을 가득 메웠습니다. 요리에 활용된 치즈와 크림, 우유는 다름 아닌 가루쌀을 재료로 만들어졌습니다. 식품기업들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진행하는 가루쌀 제품 개발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가루쌀을 활용한 신제품들을 최근 속속 내놓고 있습니다. 신세계푸드 역시 오는 7월 가루쌀로 만든 라이스 음료를 출시합니다. 효소에게 밀가루처럼 보이는 곱게 간 가루쌀을 섞어 쌀 추출액을 만들고 여기에 현미유를 첨가해 만들었습니다. 우유나 밀가루가 들어가지 않아 유당이나 글루텐 소화에 어려움을 겪었던 소비자들의 새로운 선택지가 생긴 겁니다. 식물성 치즈, 그다음에 그 케이크의 휘핑크림 형태, 그리고 치즈 소스, 치즈, 조미료까지도 같이 검토하고 있고요. 대량 유통할 수 있는 데까지 기술 개발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상품화하는 것들을 통해서 가루쌀 촉진에 기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가루쌀은 국립식량과학원에서 개발한 신품종으로 일반 쌀보다 잘 부서지도록 개량돼 물에 불리지 않아도 밀처럼 쉽게 빻아 가루로 만들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국내에서 쌀 소비량은 빠르게 줄고 있지만 생산량은 그만큼 줄지 못해 쌀 공급 과잉이 심화된 상황. 국내 밀 소비의 대부분이 수입산인데 이를 대체하면서 동시에 쌀 소비 활성화를 이끌 새로운 자원으로 정부는 가루쌀을 밀고 있습니다. 농심 역시 오늘부터 가루쌀 라면, 별미볶음면, 매콤 찜닭 맛을 출시합니다. 가루쌀이 시장에 뿌리내리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소비자들의 선택인 만큼 고객들의 입맛을 잡기 위한 다양한 시도들이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경제TV 이혜란입니다. 4세대 실손보험의 손해율이 계속해서 오르는 가운데 올해 1분기에는 130%를 넘어섰습니다. 도수치료나 영양제 주사 등 비급여 보험금이 크게 늘어난 탓인데요. 비급여 자기부담금을 높인 4세대 실손보험에서도 이 과잉 진료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비급여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도화 기자입니다. 4세대 실손보험은 비급여 이용량에 따라 보험료를 매년 조정하는 상품으로 지난 2021년 7월 출시됐습니다. 가입자 간 형평성을 높이고 과잉 진료를 억제한다는 취지였는데 통계 확보를 위해 3년간 차등제가 유예된 사이 손해율은 꾸준히 상승했습니다. 올해 1분기 4세대의 실손 손해율은 134%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1분기 118.4%와 비교해 15%가량 급증한 겁니다. 출시된 해인 2021년 말 손해율 62%를 기록하고 1년 뒤인 2022년 말 88.8%로 오르더니 지난해 말에는 무려 115.5%까지 악화했습니다. 이대로라면 올해 4세대 실손의 손해율이 1세대와 2세대 손해율을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5개 대형 손해보험사의 1분기 실손보험 손해율도 1년 전보다 상승했습니다. 5개 손보사의 올해 1분기 4세대 실손 손해율은 128%로 1년 전보다 1.7%포인트 올랐습니다. 손해율이 100%를 넘으면 보험료보다 지급한 보험금이 더 많아 보험사가 적자를 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손해율 급등의 주범으로는 도수치료와 체외충격파 치료 등 대표적인 고가의 비급여 물리치료가 꼽혔습니다. 또 영양주사나 비타민 주사와 같은 비급여 주사를 독감이나 감기 환자의 무분별하게 과잉 처방한 경우도 30%에 달합니다. 비급여 진료는 정해진 수가가 없어 의사가 진료비를 임의로 책정할 수 있어 같은 진료여도 병원마다 수십 배의 가격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업계 안팎에서는 표준약관 개정 등을 통해 도수치료와 비급여 주사료 항목을 보장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서울경제TV 김도하입니다. 올 1분기까지 수주 가뭄으로 몸살을 앓던 10대 건설사들이 2분기에 쏟아진 지방 정비 사업 등의 물량을 대거 수주하며 상반기 예상외의 실적을 기록할 전망입니다. 대부분의 건설사들이 치솟는 공사비에 정비 사업에서 발을 뺐던 것과 달리 이 대형 건설사들은 알짜 현장 선별 수주에 나서며 위기 돌파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재영 기자입니다.
올해 1분기 10대 건설사 중 7개 건설사의 도시정비 수주 실적은 제로. 건설업계에선 상반기 실적이 좋지 않을 거란 관측이 지배적이었는데 상반기가 끝나가는 지금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수주 실적을 공개한 국내 상위 10개 건설사의 올 상반기 정비사업 수주액은 약 10조 원을 기록할 전망입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약 14% 증가한 금액입니다. 포스코 ENC가 3조 4,238억 원을 수주하며 최고 실적을 냈고 이어 현대건설, 롯데건설, SK에코플랜트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포스코 ENC는 도급액이 1조 원 이상인 부산 촉진 2-1구역 재개발과 노량진 1구역 재개발 등 굵직 간 정비 사업을 수주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약 48% 늘어난 성과를 냈습니다. 현대건설은 여의도 한양아파트 재건축과 송파 가락 3익 맨션 재건축을 수주하며 3조 원대 수주액을 기록했고 롯데건설은 본사 바로 앞 신반포 12차 재건축을 수주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올해 정비사업 수주액이 굉장히 축소될 것으로 보여졌는데 부동산 경기가 회복되고 정비사업지를 중심으로 해서 총액 경쟁률이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런 높아진 상황에서 지방권까지도 이런 정비사업에 대한 의지가 강해지면서 삼성물산은 도급액 5천억 원 안팎의 부산 광안 3구역 재개발 공사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돼 오는 22일 총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SK에코플랜트와 HDC 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도 공사 금액 5,145억 원 규모의 대전 가양 일동 재개발 시공권을 확보했습니다. 업계에선 하반기 알짜 입지에서 정비사업 물량이 쏟아지는 만큼 대형 건설사의 수주 경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 한남 4호구역 재개발과 압구정, 개포주공 5단지 등의 사업장에서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이지영입니다. 중소기업계가 납품대금 연동제에 전기료 등 에너지 비용을 포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중소기업 중앙회는 오늘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납품대금 제값받기 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위원회는 대중소기업 간 공정거래 문화 조성을 위해 납품대금 연동제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 개정 사항을 발굴하기 위해 지난해 6월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날 위원회는 납품대금 연동제 에너지 비용 반영 추진이 주요 안건으로 올랐습니다. 연동제는 수위탁 거래 시 원재료 가격 인상분을 납품대금에 반영하도록 하는 법안으로 상생협력법과 하도급법을 개정해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됐습니다. 하지만 개정 법률에선 납품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원재료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제도에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뿌리 업종은 급격히 인상된 전기료 등 경비를 연동 대상에 반영하지 못해 경영 피해가 심각하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중소기업계는 그간 정부와 국회에 관련 애로사항을 지속 건의해왔으며 이번 22대 국회에도 핵심 과제로 이 같은 의견을 전달한다는 방침입니다. 롯데는 6월 신입사원 채용부터 실무형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새롭게 IM 전형을 도입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롯데에 따르면 IM 채용은 지원자의 직무 수행 능력과 열정, 비전을 중점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로 R&D와 데이터, 마케팅, 디자인 등 실무 역량의 중요도가 높은 직군에서 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이번 6월 롯데백화점, 롯데호텔 등 10개 계열사의 신입사원을 선발하는 데 첫 도입될 예정이며 이달 30일까지 롯데 채용 홈페이지에서 지원 접수를 받습니다. 채용 절차는 지원자가 제출한 포트폴리오의 스토리 심사를 시작으로 현장 오디션, 인턴십 프로그램으로 구성됩니다. 롯데 관계자는 뛰어난 직무 능력을 갖고 있지만 다른 조건에 가려져 역량을 증명할 기회를 받지 못했던 지원자들을 위해 새로운 전형을 도입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센 경제라이브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